지금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뭐 지시도 없었다, 뭐 이런 뭐 은폐 의혹 없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는데 이제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이제 김성훈 차장 휴대폰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가 나왔는데. 지난해 12월 중순에 나온 대화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텔레그램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보내니까 김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맡겠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걸 이제 내세워 가지고 뭐 압수수색도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의 위상과 위세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처를 상대로 그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근데 저 정도면 사실상 업무 지시와 다름없고 그에 대해서 또 경호처에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철통같이 맞겠다. 그러니까 참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정말 이제 우리가 밖에서 그 의구심을 가졌던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저는 김성훈, 이광우 이분들은 굉장히 좀 잘못된 충성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경호관이고 경호처의 업무 지침에 따라서 VIP를 보호하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그런 원칙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들고 공수처가 그걸 집행하러 왔을 때 그걸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경호관이라는 이유로 헌법 법률 위에 무슨 대통령의 안위가 있다라는 게 자신들의 저런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걸 여전히 마치 정당하다듯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증거인멸에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실제 증거인멸 시도했잖아요. 비화폰 뭐 기록 삭제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그게 다 이제 확인이 됐고 또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그걸 막으라는 지시에 불응했던 그런 이제 경호관들에게 뭐 불이익을 주고 또 뭐 무슨 뭐 욕설도 하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저분들이 여전히 경호처에 남아서 대통령 경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경호처를 장악하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국은 재표결에서 통과할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부인이 경호처 차장에게 이러한 그 소통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색하죠. 예를 든다면 뭐 대통령과 경호처 차장 간의 소통이 아니고 중간에 메신저가 끼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 잠시 잊혀졌던 그런 그 영부인에 대한 거부감, 권력에 대한 거부감이 다시 재환기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아마 야권에서는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일정 부분 심리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여권의 또 모인사는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온다라고 또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영부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는 이거는 그 유리한 그런 그 상황은 아닌 거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호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맡겠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의 심기 경호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 부인 변수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환기해 준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대통령 영부인이 굉장히 긴장해야 될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제 앞선 보도에서 김 여사가 경호관들에게 이런 취지 얘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체포된 이후에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 뭐 그 총은
뭐하러 가족경호부 사무실 찾아가서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 했느냐. 강하게 질책했다고 이제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이제 어떤 지시를 대통령실 내에서 했는지 이런 역할을 가늠케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장에 그 내용이 적시됐다는 것으로 봤을 때 팩트인 것 같습니다. 팩트가 아니고서는 영장에 그렇게 적시할 가능성은 없고 영장에 그걸 적시한 이유는 또한 뭐 김건희 씨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게 혐의가 아니라 실제 총기 사용 지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왜 안 쐈냐 예. 이러는 건 앞선 맥락으로 봤을 때는 뭐가 뭔가가 있었던 거죠. 있었다라는 근데 추측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의 위세를 보여주는 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고 어떤 영부인이 경호처까지 내려와 가지고 경호처를 질책하면서 총기를 들고만 있으면 뭐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 이거는 전 세계 영부인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이제 그런데다가 두 번째는 바로 그 점이죠. 그 결국에는 내부에서 총기 사용에 대한 뭔가의 그 얘기가 있었구나.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난데없이 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총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지시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는데 왜 당신들 사용 안 했냐. 이런 맥락의 질책 아니냐. 결국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제 그 이 수사 대목이라고 보고 김건희 씨의 내란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제가 보기에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후에 만약 내란 특검법이 통과돼서 내란 특검을 하게 된다면 혹은 상설 특검 지금 이제 이미 통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에 의해서 이제 상설 특검이 추천돼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김건희 씨 내란 공모 혐의도 수사를 해야 될 대목이 됐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결국 총을 쐈어야 된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어도 문제인데 지금 대통령 부인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또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그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윤석열 정권이 아닌 김건희 정권 치하에 있었던 것인가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럼 계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가 아니면은 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강부회하는 사람들은 그럼 혹시 계엄의 첫 아이디어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하면서 많은 소설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총을 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 부부가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정권 치하였다라는 그런 야권의 주장을 오히려 지금 여사의 한마디로 지금 뒷받침하는 상황이가 과연 그리고 이것의 팩트 파인딩은 되어 있었던 것인가? 과연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에 의해서 재확인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흥분하기 이전에. 일단은 이제 김신 가족 부장이 없는 사이에 데스크 그 사무실을 찾아와서 얘기해서 그 부하 직원이 이제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통화 내용, 그 전원이 사실은 포렌식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상황이고요. 김 여사가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서 한겨레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계엄은 남편이 했는데 김건희는 왜 이재명을 쏘고 싶다 했나 이러면서 이 분석을 했어요. 1번 이번 정권을 나의 정권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 2번 형사처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3번 남편의 12.3 비상계엄 선포 주장에 동조했을 가능성. 이렇게 해서 정답 그 답안을 3개로 해서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김건희 씨가 이번 정권을 나의 정권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은 다른 곳에서도 흔적이 있었죠. 이를테면 그 명품백 사건 때 그 최모 목사하고 나눴던 대화, 그걸 촬영한 영상을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다른 데서도 그런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대단한 자의식이거든요. 그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가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면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정권을 만드는데 본인의 공이 크고 또 윤석열 그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는 걸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의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그 이재명 대표가 뭐 계엄을 유발한 것도 아니고 계엄을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는 남편의 정적이지 본인의 정적은 아니잖아요. 본인은 정치인도 아니고. 근데 무슨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예요. 그걸 마음속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발화를 했다는 거는 아니 저런 극단적인 표현을 아무리 대통령실에 일하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원들 앞에서 감정을 노출하면서 한다는 거 그 대단히 문제 있는 그런 언행입니다.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과연 그냥 뭐 그동안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것처럼 몰랐던 거냐 계엄을 그리고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던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저 정도의 자의식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대통령실 직원들 앞에서 이를테면 야당의 대표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낼 정도라면 계엄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그것도 이제 추후에 김건희 여사는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 단계에서 수사할 방법은 없고 이제 특검이 돼야 아마 이제 수사 가능성이 있을 텐데 추후라도 좀 밝혀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독선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까도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말입니다. 이게 적어도 정권을 잡은 측이라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다음에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견제 내지는 브레이크가 있었다면 이렇게 거리낌이 없이 지금 거리낌 없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역대 정권은 어디서도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새일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장 누군가가 그 잽을 날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저함이 있다면은 이렇게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견제 내지는 브레이크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명품백 때인가요? 그 통일에 대해서 내가 뭐 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고 이재명 쏘고 나도 자결하고 도대체 목숨이 몇 개길래 이렇게 목숨을 영부인이 거느냐 이거예요. 영부인이. 이런 차원에서 보면 참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참 씁쓸해요. 씁쓸해요. 근데 이제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에 공포용 대선 여론조사 작업한 정황을 포착해서 지난해 12월에 수사 보고서 작성한 게 드러났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강혜경 씨 휴대폰에서 통화 녹음을 분석을 했더니 2020년 대선 당시에 강혜경 씨와 여론조사 업체 P&R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 먼저 정해놓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조사를 중단하고 다시 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지도가 올라간 조사는 중단시켰다. 이런 조사가 갔다는 거는 좀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MBC가 지난 대선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 쭉 전수조사 해봤더니 유독 이제 P&R이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보면 2021년 7월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가 됐잖아요. 네. 보면은 한 언론사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뭐 P&R 여론조사를 중단시켰다.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와서 뭐 숫자 이상하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명태균 씨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히읗히읗 이러면서 이제 보내요.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해결 가능한 거죠.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런 답이 오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해 11월 수사 보고서에도 김 여사가 단순히 참고 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요청한 거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정황 어떻게 보세요? 그 수사 보고서가 11월에 이미 11월, 보고서를 12월 썼는데 지금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몇 월이죠? 3월인가요? 네. 그러니까는 그 검찰도 이제 태세 전환을 지금 슬슬 하고 있다라는 방증일 수가 있고요. 또 바로 이런 수사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그 폐악질이라든지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동인이 되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헌재에 의해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이것이 인용이 됐다 그러면은 아마 이거 이상의 자료가 본물 터지듯이 나올 개연성을 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씨는 여전히 현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고 살아있는 뇌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냥 같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최근에 무슨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거 다 살아있는 그 상황인데다가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된 자체 감사를 진행해서 결론을 냈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토부 내에서도 코웃음 치는 소리가 나온다는 네. 거예요. 이게 뭐 절차 문제 삼아서 몇 명 징계하는 걸로 끝내는 건데 도대체 누가 그러면은 그 종점 변경을 지시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시가 그게 이행됐는지 아무도 알맹이가 밝힌 게 빠졌죠. 네. 없거든요. 이것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하고 대화 내용 공개된 걸 보면 제가 아주 재미있는 패턴, 뭐 다 느끼시겠지만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한 게 명태균 씨는 전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김건희 여사 통해서 이제 이 결재를 받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상의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그게 윤 대통령한테 전달이 돼서 밖으로 외화되는 이런 흐름을 보여요. 일정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의 고리는 핵심 연결고리는 김건희 여사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불법 여론조사 내지는 그로 인한 뭐 공천 개입 이 핵심 고리도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인데 이거 어떻게 수사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 즉시 소환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돼 있다면 그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부부를 동시에 잘 구속하지는 않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석방돼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1심 끝날 때까지는 재구속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에 비추어 본다면 뭐 꽝 대신 닭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이제 이런 심리도 발동될 가능성이 있고 검찰도 이제 급격하게 방향 선회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건희 여사 구속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에서 여당이 가장 이 말하자면 아킬레스건도 취약점도 김건희 여사예요. 여전히. 지금 속보 들어온 내용을 보면 검찰이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불러서 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 공간 집무실 또 이제 최측근이라고 하는 강철원 전 법무부 시장 그 주거지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잖아요.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이 이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과 명태균 씨가 2021년 3월에 따로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한창이던 시기고 이날이 단일화 방식에 합의한 날이에요. 3월 19일이면. 근데 강 전 부시장과 명 씨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의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강 전 부시장은 아니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 주장 제3자 진술이고 어쨌든 제3자 진술이고 지금까지 오 시장 측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뭐 검찰 발이든 언론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자택이라든지 집무실 압수수색이 벌어졌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져가라. 나는 명태균 씨와 소통한 것이 없고 또 지금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을 통한 지금 그 검찰발 기사를 보면은 뭔가 지금 그 참모들에 의해서 그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또는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 등 뭔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풍기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것이 아마 이제 오세훈 시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작동을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평론하는 입장에서 어느 것이 진실이라고 말할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휴대폰 뭐 8개 뭐 비번까지 풀어서 제출했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통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김한정 씨가 이미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상당히 수사를 받았고, 물론 김한정 씨는 여전히 오 시장하고 관련이 없다. 이제 국민의힘을 위해서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검찰은 여전히 오 시장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이 이제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2021년 1월 달에 관계를 단절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만난 흔적이 나와서 오 시장 쪽에서 주장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수사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악재죠. 오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내 경쟁자들이나 야당에서 충분히 이걸 가지고 공세를 펼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느낌도 한편은 들어요. 지금 검찰 수사가 다른 건 거의 안 굴러가거든요. 근데 왜 오 시장 사건 수사만 이렇게 굴러갈까? 음모론도 나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에 예. 대한. 그래서 결국 명태균 씨를 고리로 유력한 그 야권의 대선 주자인 오 시장을 뭐 검찰에서 찍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음모론 비슷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도 거를 것이 명태균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오 시장 관련된 수사가 제일 빨리 굴러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음모론처럼 일각에서는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수사는 좀 더 봐야 되겠고, 오 시장 쪽에서는 결백을 주장합니다만 심상치 않은 상황인 거는 맞다.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 관련된 그 약간의 관련성, 예를 들어 보고를 받고 뭐 이런 것만 해도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오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족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뭐 명태균 의혹도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35일 만에 확대 재지정한 거 이거 더 큰 이제 헛발질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여권 내 이제 잠룡들이라고 하죠. 이제 대선 주자들, 잠재 대선 주자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게 제대로 수습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에 비하면 오 시장 조족지혈이다.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재지정도 잘못된 관행이지 오 시장 잘못이 아니다. 힘내세요.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하는데 약간 묘한 느낌이 드는 이제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거 이제 처음에 해제할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과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려 많이 우려의 했어요. 목소리를 네. 많이 냈어요. 지금 그거 할 때 아니다. 금리가 인하돼 가지고 어쨌든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연초기 때문에 이사 수요들도 상당히 있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로 가면서 결국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이 선호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여전히 있는데, 자칫 그게 잘못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그 우려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증가세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제 부동산 등락은 주 단위로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발표를 하는데 0.7% 평균 지난 한 달 동안 그걸 1년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36% 정도 오른 거예요. 그게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그때 수준입니다. 요게 지난 한 달 동안 나타난 거예요. 한달 이거는 동안.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이 오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엔 이걸 이제 다시 재지정을 했는데,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혹대에다 혹붙이는 거예요. 오 시장이 혹대 주는 척하더니 확대 지정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강남도 전체가 아니고, 그렇죠. 이를테면 서초동은 안 됐고 송파도 일부는 안 됐고 이랬는데, 지금 강남 3구 전체하고 용산까지 돼버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 시장이 대선 가도에서 뭔가 본인이 규제를 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표를 좀 얻으려는 이런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좀 잘못한 거죠. 그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실책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오 시장이 강점으로 내세웠던 게 압도적 경험이잖아요. 내가 서울시장을 몇 번 했는데, 행정 능력. 예, 그리고 나는 정책의 전문가인데
근데 이게 다 그냥 무위로 돌아가 버리고 어떻게 한 달 뒤도 못 내다 보냐. 옛날 그 무상급식 할 때 오세훈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삼성, 대치, 청담, 잠시를 풀어준다라는 거는 일반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주의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적용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 시장으로서는 아마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그 또 독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의사 결정에 있어서 분명히 참모들도 있을 것이고 당시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규제를 푼다라는 단순 논리로 이거를 풀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단지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그 두둔하는 거는 참 두둔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참 오래간만에 보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동병상련 일단 명태균과 관련해서 지금 홍오로 지금 묶여 있는 그런 부분에 더해 가지고 아마 그 시중에서 왜 음모론 나온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논리로 지금 오세훈 시장의 지지자와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본인으로서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 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이 상당히 이렇게 딱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치로 뭉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홍 시장이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와 그런 것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정치는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건 말고도 네.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 수사나 아니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말고도 최근 들어서 본인을 탄핵 찬성이라고 부르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아, 주장을 네, 그렇죠.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월요일 TV조선과의 당론으로 어쨌든 헌재 판단을 봐줘보자고 주장했지 탄핵 찬성은 아니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랬나요? 당론으로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탄핵 찬성이지. 이거는 이제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부르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뭔가 지금 이 대선 가도에서 지금 뭐랄까 많이 흔들리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정치인이 오락가락이 제일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에 잘 쌓아왔어요. 그 서울시장이 다시 돼가지고 뭐 기후동행 카드라든지 이런 이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정책도 성과를 내고 이러면 잘 쌓아왔는데 갑자기 페이스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 옛날에 그 오세이돈 그 시절에 오세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주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러다 주저앉는다. 잘못하면. 그런데다가 당으로서도 굉장히 큰 손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의 확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후보다.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제 뭐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내놓고는 아니지만 은근히 오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를 이렇게 비춰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 오 시장이 저렇게 데미지를 세게 입으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줄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조기 대선이 열렸을 경우에 국민의힘으로서도 굉장히 치명적 손실이에요. 그래서 빨리 만회를 해야 되는데 주워 담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특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저 문제는 저로 인해서 지금 일파만파. 이를테면 마용성만 오르는 게 아니고 저기 노원, 도봉, 뭐 강북 여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다시 이제 투기의 불쏘시개를 오세훈 시장이 던진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거거든요. LH 사태 포함해서. 수습을 잘해야 되고요. 비단 오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 있잖아요.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다들 조심해야 돼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